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제가 발표할 제목은 외구와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변동인데, 외구 하면은 이제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일본인 해적, 그러니까 영어로 한다면 Japanese Pirates라고 해야 될 텐데, 저는 영어 제목에 사무라이 파이리츠라고 썼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 강연에서 한국 콘텐츠 진흥원께서 나오신 분이 우리나라 해적을 콘텐츠로 한 내용을 한 콘텐츠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서양사의 해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웃나라 해적에 의해서 아주 수세기 동안 많은 어떤 그 피해를 입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인 사료도 풍부하고 많은 연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콘텐츠 작업은 정말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뭐 산으로 간 해적인가라든지 이런 해적 관한 영화를 제작할 때마다 저한테 문의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맞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 자문에 응해진 적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이 해적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서 외구라고 하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역사적인 현상인데, 이것이 많이 왜곡되었습니다.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저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외구의 피해가 극심했던 14세기 후반 고려말 외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외구의 폐해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 다음 넘겨주시죠. 외구의 피해는 우리가 직접적인 피해와 간접적인 피해로, 파생적인 피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해적이기 때문에 제1차 목표가 물자의 약탈이 있습니다. 물자 약탈이요. 그 다음에 영어로 됐기 때문에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다음 페이지. 요 표의 왼쪽이 이제 직접적인 피해인데, 물자 약탈, 그 다음에 사람을 납치하는 것, 그 다음에 살인, 그 다음에 부녀자를 강간한다든지 방화를 한다든지, 이것이 이제 직접적인 피해고요. 이 외구의 침구로 의해서 발생되는 파생적인 피해로서 해상 운송을 방해한다든지 농사를 방해하고 또 그 결과 기근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국가 재정을 위협하게 되고, 또 이 외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려 조정에서는 징병, 많은 백성들을 병사에 동원하게 되는데, 그런 무리한 징병에 대해서 백성들이 저항함으로써, 이거로 해야 돼? 어디를 눌러요? 이거? 그럼으로써 이제 그 국가 권력에 대한 어떤 반항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물자 약탈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요거는요, 모군 이색이라 해서 고려 말에 유명한 학자이고 정치가이기도 고관이었습니다만은, 이색의 고향이 지금 지도에 보시면은 충청남도 금강 하구 일대에 있는 진포, 정확하게는 이제 한산모시로 유명한 한산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일대인데 농사가 매년 풍년이었는데 외구 때문에 거의 다 곡식을 다 빼앗겼다라는 내용의 시를 남기고 있습니다. 자, 이색은요, 지금 충남 서천에 한산면에 이제 묘가 있고, 거기 가보면은 이제는 석상과 서원이 있습니다. 자, 외구의 직접적인 어떤 폐해 중에서 방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외구는요, 고려의 병선, 그 다음에 군영, 관청, 수송선, 조은선인데 방화를 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일반 건물이 아니라 고려의 전함과 군영에 방화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고려의 군사력 약화를 노렸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상 운송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전근대, 즉 철도와 도로가 발달하지 않았던 전근대에 지방에서 중앙으로 했던 물자 수송은 거의 대부분 이 해루를 이용하는데, 왜구가 침공하다 보니까 이 해상 수송에 큰 저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지도는 뭐냐면요, 모군 이색의 시에 보면은 충남 당진군 면천읍 일대에 농토가 있어가지고 쌀을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개성까지 수송해 와야 되는데, 그 수송해 오는 사람들이 도중에 왜구를 만날까봐 되게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읊은 시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은 그 항로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역시 지방에서 쌀을 비롯한 여러 가지 조세가 올라와야지만이 정부의 어떤 그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수송이 안 되다 보니까 되게 곤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구의 피해를 벗어나서 겨우 이제 배 한 척이 도착하자 그 실군 하물을 분배를 둘러싸고 관리들의 하인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살해 사건까지 발생할 정도로 이 왜구의 피해가 컸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제 농사를 방해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중요한 양질의 경작지는 거의 다 바닷가에 있었습니다. 해안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구들이 불시에서 들어오게 되니까 고려로서는 우선 취할 수 있는 대책이 해안가에서 30리, 40리 내륙으로 이주해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왜구들도 따라서 내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70리 내륙으로까지, 바닷가에서 70리 내륙으로까지 이주해 살 것을 지시하죠. 이렇게 되니까 정든 백성들이 정든 고향을 떠나게 되고, 또 농사를 못 짓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많은 양질의 경작지가 폐허가 되고, 또 백성들은 유랑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고려사라든지 아까 모곤 이색이 남긴 시라든지 이렇게 보게 되면요, 전국이 그 왜구로 인해서 황폐해진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파생적 폐해로서 기근 그리고 유랑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백성들이 정든 고향과 경작지를 버리고 떠돌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국가 재정이 결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것, 당시에 주요 산업이 농업이었는데 농사를 제대로 못 짓게 되니까 당연히 국가 재정 수입이 줄어들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왜구의 침구가 농사를 방해하고 백성들의 유망을 불러일으키고 기근을 초래하고 국가의 재정 수입을 감소시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구의 침구를 막는 것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또 다른 파생적 폐해로서 정부의 행정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료를 조사해 보면은 고려 말에 바닷가의 그 경작지와 고향을 버리고 타지를 전전하던 사람이 왜구의 폐해 위협이 사라지게 되니까 돌아오게 되는데, 그 고향 복귀까지 50년에서 80년이 걸립니다. 이처럼 많은 어떤 고려사의 무리를 초래했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은요, 왜구들이 우리나라 한반도 삼면이 바다인데 언제 어디를 침공해올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병력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리하게 백성들을 병사에 동원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화척제인이라고 해서 이동 생활을 영위하던 백성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병사로 동원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반발해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폐단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종합적인 이유로 고려 왕조의 쇠퇴를 초래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중요한 역사적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1번 왜구가 침공해 오죠. 2번 백성들이 농지를 버리고 떠납니다. 당연히 3번이 뭐냐면은 이제 백성들이 유망하게 되고, 4번이 심각한 기근을 초래하게 되고, 5번
아사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6번 농사를 지어야 할 농민들의 숫자가 감소하게 되고, 7번 농업 수확이 감소하게 되고 정부의 재정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이어지는 그 출발점이 바로 외구의 친구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외구의 친구 타입을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당연히 대마도 바로 건너편에 있는 이 지역, 해안가 지역이 이제 주요한 친구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 사진에 보시게 되면은 김해에 있는 분산성입니다. 바로 바닷가 김해시 뒤에 있는 분산성의 모습이고요. 자, 요거는 보십시오. 이 산국 정상 부분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마치 중국의 만리장성과 같은 모습의 산성을 축조했습니다. 고려 말에. 자, 또 두 번째 케이스는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해안가를 침범해가지고 이제 강을 따라서 내륙을 들어가는 그런 친구 루트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재미있는 게 섬진강입니다. 섬진강의 구례 정도, 그러니까 중주 정도 되겠죠. 바닷가에서 꽤 들어갑니다만은 구례, 이 섬진강이 중요한 외구들의 친구 루트였습니다. 그래서 고려 말에 왼쪽에 보시면 이건 석주관성, 이래서 고려 말에 외구의 친구를 맞게 해서 한 성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섬진강을 통해 가지고 지리산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외구들이. 그래서 오른쪽은 전설입니다만 지리산에서 외구 토벌에 나섰던 이성계가 칼로 잘랐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 바위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전라북도 해안가에 상륙해 가지고 내륙으로 전전하면서 충남까지 올라가는 외구의 이동 루트가 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최대 곡창지대에 있는 호남평야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오른쪽에 사진은요, 귀신사라는 절인데 여기서 고려의 토벌대와 왜구들이 전투를 벌이기도 하는 그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요거는요, 최영 장군이 부여 홍산에서 왜구랑 싸웠던 그 현장이 되겠습니다. 두 백인이 보이는데 오른쪽에 프랑스의 왜구 연구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요, 서해안에 아산 천수만에 상륙해 가지고 내륙을 전전하는 모습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해미읍승입니다. 역시 우리나라 해안가에 있는 주요한 읍승들은 전부 다 고려말 조선 초에 외구에 대비해서 축성한 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요거는 이제 1380년도에 금강하구의 500척의 대선단으로 정박했다가 고려의 어떤 화약 공격을 받고 배가 불타게 되니까 타고 돌아갈 배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내륙을 전전하는 왜구들의 모습이 되겠고요. 이때 왜구를 이끌었던 대장이 불과 15, 16세밖에 되지 않는 아지발도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사진을 보면요, 바로 바닷가 금강하구에 해발 98m의 화강암 바위인데 이게 그 당시 왜구들의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했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좀 생략하고요. 이건 동해안을 이제 전전하는 모습이 되겠고요. 영덕에 상륙해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또 요거는 이제 동해안에 상륙해가지고 말을 이용해서 내륙 깊숙이까지 가평과 청평까지 오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자, 요런 어떤 이 고려말 13세기 1350년부터 약 40년 동안 이어지는 왜구의 극성 시대를 초월했던 것은 뭐냐면은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큰 변동이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원명 교체라고 하는 중국 정세의 변동, 이것으로서 이제 이 원명 교체라고 하는 중원정 질서의 변동이 왜구의 극심한 침구를 불러오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에 대응해서 고려가 왜구를 격퇴하는 데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수군, 그 중에서도 화약과 화포를 활용함으로써 왜구 친구 초창기에 왜구들한테 빼앗겼던 한반도 연해의 제해권을 되찾아오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약과 화포를 개발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물론 채무선이라는 인물의 어떤 존재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만은 역시 고려의 외교입니다. 중국 명나라, 그 당시 화약 기술은 중국 명이 최고의 어떤 화약과 화포를 가지고 있었는데 고려가 외교를 통해 가지고
명나라의 어떤 지원을 받고 그것을 활용해서 왜구를 해상에서부터 제압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화약과 하포 무기를 개발한 채무선의 명칭을 딴 잠수함 채무선호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정지 장군이 1383년도에 그야말로 해전을 통해서 남해 관음포 해전을 통해서 왜구를 대파하게 됩니다. 근데 이 승전을 기념하는 기념물이 이 초라한 3층 석탑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왜구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역시 고려의 대일본 대중국 외교가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